오늘 미국 3대지수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어제 아시아장 안 좋았죠. 중국장도 안 좋았고요. 유럽장, 미국장도 안 좋았는데 그나마 다행이라는 건 여기 보시면 장 초반 세게 내려왔다가 장 후반부에 쭉 중반 지나면서부터 밀고 올라가서 그나마 끝났다는 게 그나마 위안인 것 같아요. 개파락하고요. 캔들 차트로는 망치형을 만들면서 끝났습니다. 그러면 뉴스 보도 보면 이유는 그냥 여기 나옵니다. 오미크론. 서유가도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뭔가 이제 수요가 줄 거다라고 해서 이제 된통 두들겨 맞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70가 깼습니다. 또 유가는. 그나마 하락세가 셌던 걸 후반에 만회하면서 끝났다는 게 그나마 긍정적인데 이게 뭐 추세가 지금 끝난 건지 아닌지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가장 주된 이제 유럽 쪽에서 확산세가 급격해지고 영국 같은 경우는 중대 사건을 선포하고 네덜란드는 뭐 네 번째인가 다시 럭다운을 실행하고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약간 거리두기가 강화됐다고 해서 뭐 실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호전되면 풀어졌다가 악화되면 약간 조이는 것들을 반복하는 유형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통제를 그나마 잘 따라줘서 우리는 봉쇄나 이런 쪽까지는 가지 않고 있는 거죠. 이렇게 봉쇄하면서 백신 맞으면 부작용 난다가 막 여기저기 떠들어대면서 불안한 감을 유도하는 이 언론의 행태가 참 한심스럽습니다. 여하튼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보면 바이든이 이 사회복지 관련된 기후변화 사회복지 법안 2조 달러 요게 지금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맨친 의원 이 민주당 소속이신데 이분께서 나는 요거 반대야. 지금 투표가 이루어서 반반 딱 되고 나면 부통령이 손을 딱 들어서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친 의원이 얘기하는 건 그나마 이해가 갈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영합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율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자금을 또 풀어대면 인플레이션에 부채질을 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맨친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연준이 통화정책의 실기. 그래서 이게 연준이 시장에서 신뢰도를 상실하게 되면 주식시장의 변동성 급격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험성을 띠고 있는 것 맞는데 실기론 얘기가 계속 나왔고 여기 보시면 이데일리 기사 중에 베러 교수가 얘기하신 기사를 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기사고요. 김정남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빨리 볼코식 통화의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볼코식이 뭐냐 이게 이 폴 볼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79년도부터 87년까지 지미 카터하고 로널드 레이드건 행정부에서 연준 이사를 하셨는데 이 70년대 막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인플레이션을 잡았거든요. 이때 금리를 쭉 올리면서 막판에 잡은 것 때문에 유명하고요. 연준의 역사적으로 연준 앞에 봤던 것도 위키백과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도 위키백과 데이터입니다. 연준 이사의 역대 연임했던 분들인데 여기 보시면 폴 볼커가 매파적인 행동을 한 이후에 앨런 그린스펀부터 계속 지금 자금을 시장에 막 통화를 부어대는 그런 정책을 지금 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위원장이 끝자락에 와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분께서 뭐 인플레이션 얘기하고 여기 80년대 초 인플레이션 우려를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게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1, 2차 올쇼크의 끝자락 80년대 초 70년대 쭉 만들어 놓고 마지막 끝자락에 70년대 만들었던 인플레이션율의 급등은 오펙 국가들이 석유의 공급에 대해서 인위적 조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정리를 하면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해서 크게 위축될 것 같은 것 때문에 각국 정부에서 과거하고는 얘는 없었던
그리고 비교하지 못할 만큼의 규모를 기업이나 이런 쪽에 투여한 걸 넘어서서 가게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쥐어줬거든요. 그것이 수요를 폭발시켰고, 문제는 그 수요 폭발이 공급이 잘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만들어졌으면 좋은데, 델타 변이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이 진행되면서 그게 생산 공장을 가동 못하게 만든다거나 혹은 배 운송을 제약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공급에 대한 문제를 야기시켜서 서플라이 체인 문제를 발생시켰죠. 그게 수요를 못 따라가서 그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많이 푼 것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것도 아니고,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맞물려서 움직인 거죠. 백신을 선진국들이 먼저 독차지한 것도 그 원인 중에 하나. 그러니까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지금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폴 볼커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가격 통제책이 인플레보다 더 큰 위험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만한 재정 정책을 이제 비판했는데, 추조 달러의 규모 인프라 예산이 인플레이션을 불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건 좀 약간 적은 풀이인 것 같고요. 그 이전에 이미 많이 했고, 거기다 추가로 이런 인프라 패키지를 이렇게 했다가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전문가한테 나올 정도면 맨친 의원이 무조건 너 2조 달러 또 푸는데 손을 들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이해할 만하죠. 그러니까 당원한테 욕을 먹어도 하는 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도. 여하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압박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1월달 인플레이션율이 예측치보다 오히려 또 위로 튀어버리면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감당이 불감당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폴 볼커가 있었던 요 시기를 보면, 이 경기가 수축하는 국면에서도 보시면 기준금리를 막 올려대고 있죠. 여기 지금 80년대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폴 볼커 연준의장이 재임했던 데가 79년 8월 6일이죠. 이 시기인데 여기 보시면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 80년대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차트로 놓고 보면 파란색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잡히면서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보시면 잡히면서 내려왔죠, 쭉 밑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잘 보시면 그 기준금리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사실 이 빨간 게 그 기준금리고요, 파란 게 인플레이션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코어 아니고 전체입니다. 잘 보시면 이제 물가 상승률하고 기준금리는 사실 맞물려서 이렇게 추세 패턴이 동일해야 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그게 깨진 상황입니다. 잘 보시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바닥에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 타이밍을 한번 놓쳤다고 봐야 되죠, 사실은. 여기 이 이전에 들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올려야 되는 시기가 됐을 때는 다시 금리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면서 그냥 흘러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패턴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과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도 약간 여름께 이렇게 판단이 잘못됐었지만,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해서 그 대응에 대해서 실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준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주식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빨리 올리게 되면 주식시장은 요동을 치게 될 건데, 그런 건 이제 다 떠나서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오미크론이나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의 실기 타이밍을 만회하려고 금리를 빨리 올리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 과연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경기 수축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경기 수축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경기가 수축될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보려면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제 지표들을 다 봐야 되는데, 무역 지표나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되는데 간단히 하나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나중에 보죠.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보고, 이게 이제 금리 차트를 가지고 경기 사이클이 어느 정도 왔을까, 어느 정도 진행될까를 보는 건데, 이건 나중에 시간 있으면 그때 보고요.
이게 미국의 그 죄송합니다. 제가 봐야 될 데이터가 갑자기 눈에 안 보여서 말이 중단됐는데, 미국 컨퍼런스 보드의 그 경기 종합지수거든요. 그 중에 이제 선행지수, 미국의 선행지수가 나왔는데 지금 1.1%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밑에 차트로 보면 이게 선행지수가 아직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경기가 수축되거나 이런 가능성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거든요. 그 비제조업 부분입니다. 보시면 상당히 높죠. 그 서비스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부분인데 제조업 부분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지금 아직 탄탄해요. 이거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수인데요. 중국의 제조업 지수가 요번에 발표될 때 약간 머리가 들렸습니다.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갔다 다시 머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 이게 비제조업 서비스업 부분입니다. 서비스업 부분도 추세는 약화되고 있지만 아직은 확장 국면에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오미크론,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를 해결한 중국이 사실 가장 이 PMI 지수를 놓고 보면 흔들리고 있거든요. 개인 소비,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종합 지수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지난번에 그 지준율도 내려줬는데 LPR도 추가적으로 더 내려서 경기 부양의 액션을 취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지금 한쪽 중국은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미국은 뜨거운 경기를 잡아야 된다. 유럽 쪽이나 다른 국가들은 모두 다 뜨거운 경기를 잡아야 된다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중국 경제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경제를 잡아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서로 상반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유럽 쪽을 보면, 유럽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그 종합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하고 제조업을 합한 PMI 지수인데, 그 PMI 지수가 추세적으로는 또 내려오고 있긴 한데 과거 패턴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53.4로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제조업하고 비제조업을 두 개를 보면 이거는 제조업 지수고요. 상당히 높죠. 이게 서비스업 지수입니다. 서비스업 지수도 내려왔지만 과거에 있었던 패턴을 보면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53 정도로 마지막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는 경제 상황이 괜찮아요. 중국이 좀 불안정한데 그거는 이제 그 통화당국이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 보시면 얘가 그 미국의 그 소기업들, 자영업자, 중소자영업자라는 소기업들이거든요. 12월 달 들어서 반등하긴 했는데 얘는 과거 패턴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기업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보다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얘가. 그래서 뭐 소기업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배달에 잘 대응해서 호황을 보이고 있는 업종도 있고, 그 가게도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호황을 보이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뭐 언택 관련된 쪽 기업들은 상당히 호황이었었고요. 아직도 그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경제 자체는 괜찮은데 이 코로나 사태에 잘 대응하지 못했던,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재를 받는 일부 특히 자영업자분들, 이 타격을 받고 있는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 상황입니다, 현재. 그리고 중국은 그런 상황 하에서도 특이하게 경제가 좀 다른 지역보다는 안 좋은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아마도 미중 간에 서로 이 치고받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하려고 여기저기에다가 망치질을 막 해대고 있죠. 빅테크, 뭐 그 다음에 뭐 교육 파트, 부동산 이런 쪽에 망치질을 막 해대고 있거든요. 그게 중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지수를 보면 미국 쪽은 여기 보시면 CCI, 소비자 심리지수, 안정성 지수가 약간 내려오는 패턴으로 보이고 있고, 이거는 그냥 어디서 조사하는 소비자들 심리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7일날 나왔는데, 12월 7일날 나왔는데 반등했습니다, 세게. 요거는 톰슨 로이터에서 조사하는 심리지수인데 요것도 반등했습니다, 12월에.
얘는 미시간 대학교 소비심리지수거든요. 얘도 반등했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의 기대치, 향 미래에 대한 기대치도 반등했어요. 요거는 컨퍼런스 보드인데 얘는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말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는 강도가 약간 줄었었습니다. 12월에. 이게 연말에 나올 겁니다. 12월 말에. 그때 보면 얘도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국 소비자 심리지수인데 보시면 강도가 약하죠. 지금 내려왔다 급격히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그나마 강도가 올라가긴 한데 작년에 비해서는 추세가 좀 길게 볼까요? 직전 1년으로 놓고 보면 작년에 보다는 추세가 좀 약한 상황인데 그나마 떨어졌던 게 반등한 상황입니다. 요거는 톰슨 로이터에서 발표하는 중국 심리지수거든요. 요거는 12월 달께 나왔는데 12월 10일 날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약해져 있죠. 그러니까 심리지수로 놓고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괜찮아지고 있고 중국은 아직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게 유럽인데 유럽은 보시면 이게 심리지수거든요. 파란 게. 얘가 떨어지질 않고 계속 일정 부분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가. 과거보다 괜찮은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심리지수가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요거 기업 경기 실사 지수 아까 있는 PMI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조업 업황 같은 경우에는 좀 추세 강도가 약간 약해지고 있어요. 올라가는 건 약간씩 떨어지고 있죠. 근데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업 업황은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지수하고 생산자 심리지수, 그러니까 BSI하고 CSI를 같이 묶은 게 ESI거든요. 근데 ESI는 잘 보시면 추세적으로는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 게 이게 순환 변동치거든요. 얘가 보면 떨어지지 않고 아직 상승률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빨간 거는 이제 최근 일어나고 있는 건데 얘가 머리를 두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심리지수는 좀 괜찮다. 자영업자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경제 지표 자체로는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강의할 때 그걸 물어보신 분이 있으셨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괜찮냐? 우리나라 경제 괜찮습니다. 글로벌 경제 잘 돌아가느냐? 글로벌 경제 잘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흔들리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도 이전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막 흔들리고 난리를 치는 것 같다가 싹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았죠. 그 다음에 2차 작년 겨울에 뭔가 휘청휘청 할 것 같더만 또다시 경제가 돌죠. 요번에 오미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휘청휘청 할 것 같던 게 또다시 돌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작년 겨울 12월 달, 그 다음에 올 1월 달이었던가요? 연속으로 집행했던 자금 집행과 같은 행위는 없겠지만 고용이 실업률이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고용이 일정 부분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제가 일정 부분 잘 돌아서 기업 투자나 이런 것들이 계속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는 수축 국면에서 붕괴되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한 이후에는 다시 상승할 국면으로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그 강도나 정도, 기간이나 강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만 훑어봤죠. 한 가지만 더 볼까요? 경제 지표. 이거는 네덜란드 사이트입니다. 네덜란드 경제 정책 분석하는 데 쓰는 사이트인데 공식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고 부서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글로벌 무역 동향이거든요. 이게 9월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분기까지 나온 거죠. 3분기까지의 데이터를 보면 최근 전 세계 마지막 그러니까 물량으로 보면 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라고 볼 수가 없어서 이거를 그 가격대로 보면 가격대는 플러스 단에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물량으로 보면 전월 대비 플러스 마이너스를 최근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가격으로 보면 아직은 전월 대비 플러스 패턴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물량이 줄었다 놨다 이거 반복한다는 건데 이거를 3개월 이동평균선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잘 보시면 가격 대비율은 전 3개월 이전보다 보면 높죠. 플러스 3개월 이기보다는 3번이니까 뚜리면 쓰니까 3개월 봐야 되겠네요. 예. 분기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분기별로 놓고 보면 플러스대로 높은데 이걸 물량별로 보면 이렇게 물량별로는 마이너스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마지막 9월 달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격 단가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가격으로 놓고 보면 무역 동향이 아직도 플러스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물량 자체로 놓고 보면 약간 줄었다는 뜻이죠.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무역 동향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최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상황은 괜찮은데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동량이 움직이는 것, 주로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은 결과적으로 돈의 총량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스별로 놓고 보면 아직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큰 타격을 받은 거는 아니다. 다만 이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떨어지는 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지표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 지표는 중국의 수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보면 그 이전에 있었던 것만큼의 강도는 아니지만 아직 그 강도의 일정 부분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이 일정 부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괜찮다. 무역 동향. 이거는 중국의 수입입니다. 중국의 수입인데 약간 줄어들다가 급등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어요. 전년 동기 대비.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우리나라도 수출 국가로 대표적인 국가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 잘 보시면 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전년 동기 대비 수출 증가율이 내려왔다가 10월달 발표를 보면 이게 속보가 나왔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9월이라고 봐야 되죠. 이게 11월, 이게 10월, 이게 12월이거든요. 속보치 나온 게 보면 추세적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이거는 수입입니다. 수입도 마찬가지로 움직이고 상단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글로벌 무역 동향이 나쁘진 않다. 그러니까 이 뒤에 얘가 아랫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나 우리나라 지표를 놓고 봐서는 이게 아랫방향으로 곤두박질해서 밑으로 계속 깨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자 심리 동향이나 무역 동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글로벌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중에 중국이 좀 휘청이고 있고 그 휘청이고 있는 걸 떠받치려고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통화정책을 열심히 해대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너무 빨리 움직인 과열로 인해서 나타난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압박감을 받고 있고 너도 나도 빨리 올려대고 있는데 연준은 거기에 행보를 맞추지 않고 계속 금융 친화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과연 그걸 언제까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표들이 찍히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1월달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추가적으로 또 플러스로 올라가는 쪽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연준은 진짜 그러니까 기준금리 올리는 속도를 테이퍼링하고 같이 맞춰서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 주식시장 크게 요동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방향성이 애매모호한 상황이고 오미크론 사태가 점점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 내일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